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김희상 장군님 모시고 전작권 전환 2편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편에서 김희상 장군님께서는 한국군 연합사령관은 작동권 행사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사령관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할 기세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게 그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 하는 거하고 또 미래사령부라는 게 얼마나 그 실체하고는 다른 사령부인가, 그러니까 오늘 한미연합사하고는 전혀 다른 사령부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죠?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의 더 큰 문제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의 더 큰 문제점은 그것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대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미 작년 SCM에서 그 미래사령부와 합의된 이후에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태세를 구상 중이다 하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기에도 들러오는데요. 사실이라면은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이 운명적 시점에 우리 앞길에 우리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있는 셈인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물론 쉽지 않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중국 때문에라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확한 말도 못 됩니다. 키신저는 그런 고려도 없이 북한 핵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라고 조언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런 문제에 항상 그거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2년 태평양 최고의 전략 요충지 마닐라만에서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정책과 조치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선은요, 우리 동맹의 기전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동맹적 신뢰를 참 많이 흔들어 왔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신냉전 시대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심 안보 위협은 평창주의 중국인데, 우리가 친중 정책으로 계속 미국의 이구심을 사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달에 천안문 열병식 참석도 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알려진 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 했습니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구사해가지고 몰입하고 있던 그때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쟁 불용,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런 소위 한반도 문제 4대 원칙을 하필이면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 압박에 김을 빼고, 베이징 대학에서는 한중 운명공동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때요, 저한테는 군 원로 선배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은 중공군의 필요소리 때문에 잠을 들어 깨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참 분노의 전화가 쏟아져 왔고, 미국 측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슬쩍슬쩍 웃어가면서도 중국은 6.25 때 그 불법 침략을 해서, 한국을 침략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살상한 나라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의 피로 그런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구해낸 게 미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배신 아니냐, 그런 질문이 수시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또 1대1로 전략을 뒷받침하는
AIIB에는 우리가 선뜻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국이 여기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는 사실상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한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다. 그런 선언과 다름이 없게야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사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4년부터요. 한국의 사드 배치 여부가 장차 한국이 미중 어느 편에 설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그런 말이 미의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쓰리노 운운하면서 그걸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에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받는 3불 1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 MD 체계에 가입하지 안 하겠다. 한미일 삼국동맹 안 하겠다. 이런 거기다가 사드 사용 제한까지 이쯤 되면 정말로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죠. 안보 주권에 대한 위해죠.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하면서 사드 기지 건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밀어가지고 치사하게 복무하고 있는 미 장병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힘들어합니다. 이걸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불문가지입니다. 이렇게 동맹의 기저를 흔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부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꽤 적극적으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9월달 유엔하고 유럽을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대표적 행태입니다. 정부는 그것이 유엔사 폐쇄하게 만나다거나 종전선언 한다고 유엔사 폐쇄되는 거 아니다. 또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무관하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부도 오랫동안 북중이 계속해왔던 평화협정 주장이 사실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그런 요구였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적어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각각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명분을 흔드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미국 쪽에서 보면 말이죠. 이거 사실상 이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한수 이북의 인계철수 전력들을 그냥 저렇게 철수시킨 것도 전 그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거 미군 이제 필요 없다는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웠지만 작년 6월 달에 무려 61년을 주둔해서 서울의 일원으로 돼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들을 하루아침에 용산에서 평택으로 내려보낸 것은 특히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들이 서울에 주둔하는 그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겨우 곧 만들겠다고 밀어낸 그 무모함은 참 차치하고라도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연합사가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걱정스럽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분려놓으면 오랄한 기능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는 뻔합니다. 에이브런 사령관이 연합사도 국방부 아니라 평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장 언론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 저는 그 이상의 다른 뜻은 없는지 그게 오히려 더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특히 작년 말 그리고 이제 금년 초 이어지는 그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 거 이거는요 아예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의 와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원활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북한과 중국 등 우리 안보 위협들에 대한
중요한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억제 수단이 되어 왔고요. 그것을 중단한다? 그것만 해도 동맹체제에 대한 참 엄청난 타격이지만 원래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연합훈련은 동맹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안 한다? 그럼 동맹군의 기본 임무를 없애버리는 셈이 아닙니까? 임무 없는 군대가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실제로 훈련 중단이 장기화되면은 혈맹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울뿐인 그런 군사동맹을 전락하고 점차 주한미군의 위상도 약화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철군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에 그게 나왔대요. 사실은 한국이 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에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했다면 에이브람스 사령관 입장에서 들으면 그거 아예 이제 한미동맹 이제 그만하자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이미 반미 친중으로 나가기로 아니면 원미도 좋고 미국 떠나서 친중으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한국이 직접 주한미군을 밀어내는 모양새가 되면 미의회도 끝끝내 막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요. 더 없는 거는 이제는 아예 주한미군이 있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적 조치들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전문가들마다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참 다들 우려하던데 한국의 배일 정책, 반일 정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기저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연합사의 전략적 후방 기지들이 모두 다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 안보 협력이 긴밀해야 한미동맹도 튼튼하고 효율적일 수가 있지. 한일 간의 최소한의 안보 협력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미동맹도 튼튼할 수가 없게, 말하자면 튼튼한 한미동맹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때 미국이 한반도에 서둘러 상륙한 그 뜻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내심도 그랬지만 1970년 거기 닉슨 닥트린 때 미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의 바이탈 인트레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바이탈한 결정적 요소이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필수 요소, 이센셜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한일 갈등이 극심해져서 이게 조정이 불가할 정도 되면은 미국이 한일 어느 편에 설까? 뻔합니다. 1972년 김일성이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각건이 끊어지면은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건이 이렇게 두 개지만 그러니까 한일 관계하고 한미동맹하고 이렇게 두 개지만 그 중에 하나만 끊어도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안목 있는 소리예요. 우리 안보상 일본의 중요성 자체도 사실상 그만큼 크지만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봐도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인 겁니다. 물론 일단은 일본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정부의 조치도 가만 보면 말이죠. 참 대일 반일 하는 이 정책들 가만 보면은 꼭 그 북한 각건 전술 구현에 앞장을 서려 작정한 정부 같아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서둘러 온 전작권 전환입니다. 특히 이른바 미래사령부를 창설해서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겠다 하는 거. 그 지금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홍보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 사령관을 양해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외국군 지휘관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퍼시먼치까지 허물었다.
하면서 아주 뿌듯해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퍼싱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장 지금도 돈은 내면서도 온 세계 유엔급 평화유지군에 단 한 명 파견해 놓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도대체 우리도 우리 군대가 월남전 때 월남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수장 우리 김영철 장군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전자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 지침, 뭐 제1항의 뭐 목적 강의 이제 영문하고 그 한글 번역이 다르다 그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 내용이 따져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한국군 미래사령관이 작전 통제할 수 있는 부대는 사실은 한국군뿐이고 유사시 말하자면 미군 통제, 미군 작전 통제, 한미연합 작전 문제는 그때 가서 재설정하자 그런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연합사 해체에 대한 그 불안감이 워낙 높으니까 마치 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일 뿐이지 현 연합사 연합사는 해체된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한국이 앞으로라고 미국 편에 확실히 설까? 이것도 의문일 겁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갈수록 커가는 판에 많은 미군 장병을 무한정 한국군 사령관 아래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미국이 미래사령부 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퍼싱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유사시에 이미 있는 전력 파견하지 않겠다. 또 뭐 아니면 공개적으로 좀 말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도 그대 둘 수는 없다. 그런 뜻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잘 해석을 해보면은. 하기는 뭐 지금도 트럼프 참수 경연대회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시위에 끊임없이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닙니까? 이제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흔들고 사령관을 바꿔가지고 미국군의 역할조차 모호해지면은 설사 미국이 철수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반미 친중 종북 세력들이 먼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전자권 전환은 의도했든 아니든 또 혹시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연합사 해체 그래서 한미동맹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 통로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미래사령부야말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 안보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전자권 조기 전환하고 그리고 미래사령부 창설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같은 2014년 10월 합의된 전자권 전환 전제 조건, 그건 아직 전혀 갖추지 않았거든요. 어느 것도 하나. 또 정부에 그걸 갖추겠다고 하는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게 짝이 없어서 지금 다들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가만보면은 그저 전환 절차 현식만 밟아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신원식 장군은 뭐 됐다 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아주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2022년에는 무조건 전자권 전환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선발한 새 국군 지휘부한테 뭐 절치부심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 군이 전자권을 갖출 것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도 이미 여기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0일 그 중앙일보에 세계 질서 유지에 신물난 미국 한국에서 한 발 뺄 수도 있다 하는 피터 자이한의 인터뷰가 실렸던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세계 80개국 800개 기지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동맹관계를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그때 이제 전작권 전환 이야기하고 하니까 럼스펠드 장관이 그 이야기했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환영받는 곳에만 주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구체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필 이런 때에 집권하자마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들 평택으로 서둘러 내쫓은 겁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어쩐지 최근에 흘러나오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태세 구상, 그게 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다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략 6만 5천 명 규모의 동북아 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에는 5천 명 이내의 파견 병력을 보내가지고 한국의 경계 및 방어를 지원하는 형태,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원하는 형태로 동북아 방위태세의 기본 축을 미일 동맹 위주로 바꾼다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 숫자까지 거론되는 걸 보면은 미국이 꽤 진지하게 이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잃는다. 내가 언성을 높여서 펄펄 뛰었더니 이 친구가 거꾸로, 아니 퍼싱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 장군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느냐고 오히려 저보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우선요, 1984년 제가 US 아미 워 칼리지에 유학했을 때도 미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야, 이거 좀 동북아의 사령부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본에 두려고 하면 한국이 싫어하고, 한국에 두면 일본이 싫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이견을 묻고 했을 만큼 사실은 일사불란한 동북아 전략태세를 구축하는 데 대한 관심이 진작부터 아주 높았던 미국입니다. 또 작년 3월 달 우리 정부가 미북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6.12 싱가포르 미북 핵 정상회담 길을 열어주었을 때 제가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조선 인터넷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내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아주 걱정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난 4반세기 대화를 해가지고 실패해 왔는데 미국이 도대체 이제 와서 미국이 뭘로 북한을 설득하려 할 것인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찾아갔을 때 좀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뜻밖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거론하더란 말이에요.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건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평화협정은 결국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 핵 폐기를 맞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가지고 워싱턴 대사관에다가 경고를 했더니 대사관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키신저는 진작부터 그런 말 해왔고, 이제는 사실은 펜타곤에 가봐도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국에 대처하는 데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안보 전문가 후나바시 요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2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벗어나려 하면은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그었던 1950년 미일 동맹 위주의 원래 아시아 안보 구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본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파이브 아이즈 체제에 들어가면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싱크로나이즈드 군사동맹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기대에 찬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한마디 더 붙였죠. 그게 참 고약해요. 그것이 추측하건대 현재 한국 정부가 바라는 상황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긴 그게 아니라도요.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적어도 미 지상군의 철수는 피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지상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해서는 해외 공군 위주로 지원한다 하는 방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해오던 거고 미국의 오랜 희망사항이니까요. 한국 안보에는 지상군, 미 지상군 철수한다. 한국 안보에는 그것만 해도 큰 충격입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뜻은 미 지상군 철수다 하는 거하고 같은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상군이 직접 주둔하는 거하고 유사시 해외 공군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하고는 억제 효과나 군사적 효용성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통합작전 시대 아닙니까? 한국군이 미 해외 공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겠지만 지상군 없는 해외 공군 지원의 효율성은 이미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 장군님의 우려와 같이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한국 안보상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미군사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요. 설사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북한 핵미사일만 폐기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만으로도 북한군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할 리도 없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어도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주한미군이 건재하면은 그런 한은 북한 핵도 적절히 억제를 하면서 다른 기회를 우리가 찾을 여유라도 가질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은 우리한테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제는 본래 심리적인 것이어서 오늘 연합사의 억제력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하면은 당장 우리 경제부터 견디지 못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지역 국가들이 통상 GDP 대비 4 내지 5%, 이스라엘은 7 내지 9%를 국방비로 쓸 때 우리는 겨우 2.5% 내외의 국방비로 견디고 세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거. 또 천안함 폭침, 연평대 포격 사태 때도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거. 그거 모두 누구 덕이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어도 그렇게 안정되고 있었을까요?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국경이 없는 세계의 자본이 썰물처럼 한반도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원만한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지극히 어려워지거나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지고 설사 통일이 돼도 우일성천 커가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대안으로 살아남기조차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한테는 주한미군 철수야말로 안보상 가장 치명적 재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팽창주의 중국의 야심까지 생각하면 더욱더 두말릴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의 야심? 우리 2017년 그때 4월 달에 그 말하라고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원래 중국 땅이다 했다. 그랬다고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모두 다 놀랬지만 사실은요. 1950년대 초 중국 지도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가 되찾아야 될 실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누구보다도 제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 대사입니다. 그 중국에서 그 CIA 수장으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2007년 1월 무의회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반정동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이 대원이 그거와 무관치 않다. 육자회담의 불성실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야심과 관련된 이런 예를 들라고 하면은 제가 한없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는 그 자체가요. 그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 자체가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서구적 행적 질서는 다릅니다. 중국을 정상으로 하고 다른 나라는 다 그 아래에 있다고 보는 종적 질서이고 오늘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모험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시진핑뿐만 아니라 후진타오의 동북공정 후진타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로써 전체 서남공정을 통해서 피로써 티베트를 정하고 난 뒤에 바로 동북공정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구려 역사 뭐 이런 게 외우가는 그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이 그것도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전국의 역대 지도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야심이 가장 날카롭게 노려온 것이 이곳 한반도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 말하면 서해는 공해가 없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서해는 중국의 내해다. 이런. 그래서 서해를 중국의 내해라고 굳히려고 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서해가 중국에 만약에 정말로 내해가 되면은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미 항모 조지 워싱턴 호의 그 서해 진입을 함사코마가 나선 속내도 그랬고 황주 회담에서 시진핑과 오바마가 이게 회담 비중 정상회담을 하다가 남중국해 문제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시진핑이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드 그거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배치되니까 철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사드가 방어무기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에 남이 그 무기를 배치한다 하고 생각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뭐 따져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위협이자 지정학적 운명인 셈입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온 세계 다 따져봐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킨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고 중국은 압록강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으로 지금 한반도상의 전략균형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군까지 철수하면은 한반도 전략균형은 일거에 붕괴되고 한반도는 시기가 문제일 뿐 오래지 않아서 저절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게 될 겁니다. 중국이 쌍계 병행이니 쌍중단이니 해가면서 북한보다 더 주한미군 철수에 목을 메운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보면 흔히 이게 일본의 군기 증강에는 막 엄청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심해합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압박을 하라고 정찰기하고 중국 함정이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녀도 별로 그런 데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지난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어쩌라고 이런 게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1880년대 원세계 전행 그걸 보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참 중국이 얼마나 참 오만한지 참 절절히 느꼈습니다. 또 현대 중국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사드 보복에서는 그 못지않는 협량과 무지를 봅니다. 오늘 화해 사태 때 이거 화해 사태 두고도 당장 우리한테 협박부터 하고 나서는 거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만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반도 정말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루어낸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자칫 자유 대한민국이 김정은 밑으로 내던져지거나 심지어 끝내는
한반도가 제2의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일단 한번 2차 세계대전 후 참 세계 역사의 대표적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회를 탁 잡아채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참 튼튼한 한미동맹 체제가 버티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 안보 환경 이걸 와해시켜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되돌릴 기회도 없을 겁니다. 한미동맹의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가 오늘의 한국 안보는 물론이고 유구한 우리 한민족의 흐름에서 봐도 더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지게 될 그게 분명한 전자권 전환을 계속 서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 역사에 짚고 있는 이 대죄를 장차 어찌 다 갚으려 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김장군님 오늘 전자권 전환의 진짜 문제점, 즉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한미동맹 와해,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시간에 Q&A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네.